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오늘 6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 읽다 보면 어제도 5개밖에 못했더라고요. 5개 했는데 35분이나 흘러가서 웬만하면 신문 기사 먼저 진도 좀 빼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이고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노인 빈곤 못 막아, 보장성 강화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노후에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래서 다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시고 꼬마 상가나 꼬마 빌딩 내가 하나 가져보겠다는 꿈을 갖고 다들 투자를 하시는 건데, 지금 더 내고 덜 받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금 급여 수준별 수급자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네요. 89만 9,311명이시고요. 20에서 40만 원 받는 분이 256만 명으로 가장 많네요. 국민연금이 물론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낸 돈하고 비례해서 받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네요. 뭐 낸 지 얼마 안 됐다가 그러니까 아마 수령하기 바로 직전에 불입한 금액이 또 얼마 안 되면 이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60에서 80만 원 받는 분이 52만 명, 80만에서 100만 원 받는 분이 29만 명. 저희 아버지는 얼마 받으시는 모르겠네요. 한 60만 원 전후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130만에서 160만 원이 14만 명, 160만 원, 200만 원이 6만,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2,734명밖에 안 되네요. 총 수급자가 지금 586만 9,433명입니다.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와 적립금의 전망이 지금 2020년도에 740조, 그리고 2030년도에 1027조, 그리고 2039년에 1019조로 이제 꺾이기 시작하네요. 2039년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을 하고 2050년도에 이제 적립금이 416조 정도 남아 있다가 2055년이면 적립금을 완전히 소진하게 있네요. 보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2055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된다. 그러면 앞으로 33년이면 제 나이도 한 85세가 되는데, 제 목표가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처럼, 그리고 옆에 계신 찰리 먼거 선생님처럼 100세까지 이 투자를 하는 건데, 8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잘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보니까 열심히 더 일해서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적립금의 전망이 시나리오가 이제 4가지가 있네요. 1, 2, 3, 4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시작일, 현행의 보험료율은 9% 그대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리고 수급을 시작하는 날짜, 그 나이가 65세. 요게 이제 현행인데요. 그러면 적립금이 최대가 되는 게 2038년도에 1344조가 됐다가 적립금이 소진이 되는 게 2055년이면 소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쫙 이렇게 1, 2, 3, 4
시나리오로 돼 있고 4번 시나리오가 2080년도까지 소진이 안 되네요. 보니까 2080년도면 지금부터 60년이 더 지나야 되니까 그때는 그때 의학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그때 되면 110세가 넘어가니까 적립금이 이런 식으로 하면 2058년도에 적립금이 3,470조가 되네요. 근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 국민연금으로 18%를 떼가게 되네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5%고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는 67세로 2세 더 늘리는 그런 부분인데 국민연금을 지금 18%나 뗀다. 이거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국가별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 해가지고 2064년쯤 평균 소득 노동자 기준으로는 한국이 31%고 OECD 평균은 42.2%고요. 미국이 39%, 벨기에가 43%, 핀란드가 56%, 프랑스가 60%나 되네요. 뭐 내가 평균적으로 받던 소득에 이 연금으로 받는 게 한 몇 퍼센트 되나, 이게 아마 소득 대체율이겠죠. 아마 연금 개혁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윤 정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총 4차례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 개혁을 했지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개혁은 1998년 그리고 2007년 2차례밖에 하지 못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느는 방향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정치 세력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정치권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기금 소진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선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년에 나올 5차 재정 추계에선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그런 거죠. 받아가는 분들은 이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태어났던 해처럼 뭐 100만 명, 102만 명 이렇게 한 해에 태어났으면 그 인구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밑에가 탄탄하면 밑에서 많이 벌어서 위에 조금 들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항아리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식으로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이제는 한 해에 30만 명도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바로 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서 저희까지 뭐 100만 명씩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노령한 인구가 생기게 되고 65세부터 그렇게 연금을 받아가게 되면 이 돈이 이제 금방 고갈된다 이런 거죠. 요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론에 초점을 맞춘 개혁 방안이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뭐 표에서 이제 쭉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도입 당시에는 70%였지만 1998년 연금 개혁을 거쳐서 60%로 인하했고 2007년 연금 개혁으로 2008년 50%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 기준 소득 대체율은 43%다. 이 소득 대체율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요 위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소득 대체율은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내던 시기의 소득을 은퇴 후에 연금액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은퇴 후에 노인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소득 대체율을 낮춰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게 연금개혁의 지금 핵심 논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 43%까지 떨어져도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 대체율이었다. 이게 가입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안 한 명목 그냥 소득 대체율이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가입 기간 40년 달성이 어려운 가입자 대다수는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이보다 훨씬 낮다.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신규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3.3년, 2060년에는 27.3년에 불과하다. 또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보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대체율 예측치는 2030년에 23.2%, 2050년에는 22.3%. 야, 실질 소득 대체율은 내가 지금 받던 소득의 겨우 22% 정도밖에 안 될 거다는 얘기네요. 2007년 연금개혁에서 단행한 소득 대체율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현 세대보다 가입기간이 긴데도 실질 소득 대체율이 하락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 이하이다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표에서 우리가 봤고요. 소득 대체율 상향 수준으로는 45에서 50%가 거론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기준 소득 대체율을 45%로 되돌려야 평균 소득자의 실질 소득 대체율이 30%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50% 수준까지는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소득 대체율을 40%에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다. 라고 뭐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법 중에 퇴직금 제도를 다시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임금의 8.3%를 적립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가져오자는 것이다. 1998년 연금개혁 이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사용자와 노동자 퇴직금 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던 구조였다. 즉 민간기업이 운영하던 퇴직금 제도가 공적연금에 통합된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법 개정으로 퇴직금 전환금의 국민연금 보험료 이전이 폐지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각각 1.5%포인트씩 인상됐다. 김 교수는 분리된 퇴직금 제도를 다시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민간금융업에서 반대해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남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일단 예전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2006년 7년이었던가 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기본인데 국민연금이 거의 80% 가까운 자산을 채권에다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그런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 미래에셋 증권이랑 뭐 미래에셋 자산이 국민연금에 약간의 그런 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 비중 뭐 16.8%인데 앞으로 더 낮추겠다. 그리고 해외 대체 투자 늘리고 뭐 미국 쪽 비중을 같이 늘리면서 미국은 401k라고 해서 그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 퇴직연금에 다 가입이 돼 있고 퇴직연금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적게는 40%, 한
평균 한 60% 가까이 그 미국의 우량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S&P 500이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져서 다시 연평균 한 10%, 11%로 약간 회귀는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10년 동안에 거의 20% 지수가 상승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채권 금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고 그 코스피가 어떤 성격인지 제가 이번에 투자 설명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장, 한국장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의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혁신 기업의 이런 퍼스트 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업하고 이래 공조하면서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소비재는 중국이 잘 뭐 소비가 늘 때는 또 중국 소비재 잘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그런 그림 속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 기업을 믿고 국민연금이 투자를 조금 더 16%에서 15, 14.5%까지 낮출 게 아니라 최근에 3년 동안에도 국민연금이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 200조를 버는 데 있어서 물론 채권 가격이 코로나 때 이제 확 빠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서 많이 벌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주가가 싸졌을 때 제가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거다 하면서 연기금의 주식을 좀 이럴 때 공격적으로 사시라고 독려도 좀 하긴 했었지만 그 우리나라 시장에 그 사이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퀀트 베이스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주가가 PBR 1배 미만이잖아요. PBR 0.9에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PBR 1.1배 이상에서는 비중을 또 낮추고 그런 식의 좀 퀀트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PBR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척도가 없이 그냥 올해는 16점 몇 %.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에셋 알로케이션을 결정하실 때 뭐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좀 액티브하게 하면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요, 연평균 1%만 개선시켜도 이 고가라는 시기가 저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서 하나 조금 다음에 우리 서울신문에 우리 두 기자님, 이현정 기자님과 김주현 기자님 아니면 또 다른 신문사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 1% 변화에 따라서 이 고갈 시기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거는 시나리오 분석, 여기는 그냥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뭐 요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을. 그러면 그 해외 주식 투자, 그러면 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여러 아니면 글로벌 인덱스에 투자했을 때 그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채권이랑 뭐 이런 거에 투자했을 때 비중,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에셋 알로케이션은 비중이 나올 거고요. 단지 이제 주식의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BR 얼마에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얼마에서 또 줄이고 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또 더 개선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으로 저는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조금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튼 서울신문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감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오만전자 되니까 줍줍 나선 외국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달 5.1조 매도 폭탄에 주가 급락을 했는데 가격 매력 커지자 한 달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나 봅니다. 5조 1200억
외국인이 6월에만 우리 증시에서 팔아치운 주식 규모인데요. 이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에 나선 건 16일과 27일 딱 두 차례뿐이다. 최근 코스피가 2300까지 위협받으며 속절없이 추락한 건 한국 시장에서 정신없이 발을 뺀 외국인 영향이 컸다라고 돼 있으면서 삼성전자를 이달 들어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총 3조 4천억 원 정도 팔았고 전체 순매도 금액에서 66%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연락에 팔았네요.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아치운 사이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반 만에 5만 원대로 미끄러졌고요. 6만 원을 밑도는 삼성전자를 783억 원을 샀네요. 5만 원대로 미끄러지니까 5만. 이는 5월 30일 이후 무려 한 달 17거래일 만에 첫 순매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를 실컷 끌어내리더니 가격 매력이 커지자 다시 쇼핑에 나섰다고 한 증권사 관계자가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6월에 외국인은 카카오도 656억 팔았고 카카오뱅크도 3610억 팔았고 카카오페이도 2660억 원을 파면서 이른바 카카오 삼형제에도 등을 돌렸다.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고강도 긴축은 고평가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성장주의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따른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은 긴축 공포가 짓누른 급락장에서도 배당주와 정유주는 매집에 나섰다. 이 기간 순매수 1위가 뭐였냐면 우리금융 지주였네요. 최근에 은행주도 다 같이 빠졌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K이노베이션, KT가 이 뒤를 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일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5.3%가 예비치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뉴욕 증시가 2에서 3%씩 반등한 영향이 컸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며 원달러 환율도 17.7원 내린 1286.5원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중간 배당 기대에도 은행, 통신, 리츠주 힘을 못 쓰고 있다. 네. 89개 종목 중간 배당을 이제 실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간 배당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가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 중간 배당 종목 6월 하락률이라고 나오니까 요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근데 하나금융이 19% 빠졌고요. KB금융도 19%, 우리금융 방금 말씀드렸는데 16.12% 빠졌네요. 외국인이 사긴 했지만. 미국의 웰스파고도 한번 확 밀려섰었죠. 그런 영향을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뭐 보면 LGU 플러스, SK텔레콤, 맥쿼리 인프라, 리드코프 전부 다 이제 중간 배당을 하네요. 중간 배당을 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중간 배당을 하죠. 그 배당금만큼 찔끔 그 배당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면 6월 말자로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6월 30날이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사시면 6월 30날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도 결제가 되는 게 오늘 주식을 샀다고 해서 내 계좌에는 주식을 산 걸로는 표시는 돼 있지만 실물이 입고가 되는 거는 D 플러스 2일날 입고가 되다 보니까 오늘 주식을 사시면 6월 30날 종가 기준으로 내 계좌에 이제 실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이 6월 말자로 주주 명부를 폐쇄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주주구나 해서 그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 이렇게 고배당 주식이 이번 달에 많이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달에도 뭐 비슷하잖아요. 12월 달에 분기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보면 12월 달에 11월까지 주가가 강하다가 12월 달에는 이게 왜 빠지냐면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나는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1,500인가로 뭐 얼마로 바뀌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되면서 타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세금이 고소득자인 경우에 세금이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는 원래 15.4%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은행에서 받던 이자부터 시작해서 이 배당으로 받는 것까지 다 세금 세율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이 고배당 주식을 12월 달에 오히려 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안타깝죠. 예. 그렇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달 그리고 6월 달 아니 고배당 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배당 이자와 배당의 합산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2월 달에 이렇게 배당을 안 받을래 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 사시면 작년 연말에 특히 뭐 KTNG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배당을 받기 전에 뭐 8만 3, 4천 원 하다가 배당락 일어나고 확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뭐 다 주가 다 회복하고 배당은 배당대로 한 5.8% 받아가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의 매도가 나와서 그렇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경제에서 최악의 가뭄, 미국 곡물가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작황 감소 겹쳐서 올여름 터무니없이 더 오를 것.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최근 이제 미국을 덮친 가뭄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곡물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가뭄 피해가 악화되고 있고요.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화하는 가뭄에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치솟는 곡물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초까지 부쉘당 6달러 안팎이었던 옥수수 선물 가격은 1부쉘이 약 25.4kg 정도 됩니다. 그 쌀 한 가마니 이렇게 큰 거는 단위를 이제 부쉘이라고 하고요. 선물 가격은 부쉘당 8달러까지 올랐고요. 6달러 안팎이었던 대두 선물 가격은 현재 17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밀 가격 역시 올랐고요. 최근 시카고 상품 거래소 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은 부실당 13.6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지난 2월 말 이후 50%나 급등했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밀 수출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물동량이 중단된 데 이어서 가뭄이 겹치면서 미국 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만큼 가뭄 등으로 인해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때 뭐 밀이 1등 러시아, 3등이 우크라이나, 2등이 캐나다였던가 중국이었던가 캐나다 뭐 헷갈리네요. 미국이 4등 했던 그렇습니다. 국제에너지 농업 기상데이터 업체 DTN 소속 토드 허츠맨 애널리스트는 올여름에는 곡물 가격이 더 터무니없이 오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좀 한번 왕창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스톱 테슬라 천하 도전차들 맹추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10% 시대 변화 바람, 차업계 부진에도 전기차 성장세가 올해 800만 대 전망, 1년 새 2배나 늘었고요. 3년 안에 2천만 대 판매 관측도 나온다. 1년에 자동차가 한 9천만 대에서 9,500만 대 팔린다 했잖아요. 근데 3년 안에 2천만 대 팔린다고요? 그러면 20% 이제 침투율이죠. penetration rate라고 하는 이 침투율이 2천만 대에 20%가 넘어가네요.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테슬라와 중국 업체 약진으로 독주 체제 균열,
3년 안에 시장 점유율 20% 무너져. 현대차 아이오닉 6 등 줄줄이 출시. 폭스바겐 GM 전기차 전환 속도. 정통 완성차 업체도 엑셀러레이터 라고 하면서 경기 평택시 평택한 인근 차량 물류센터로 로드 탁송에 나선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사진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전기차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제주도 등에서는 전기차를 만나지 않는 게 어렵다. 각국 정부가 환경규제와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전기차가 늘어날 환경을 만들고,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신차를 내놓고 있다. 전기차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테슬라 독주 체제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GM, 폭스바겐,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선보였고, 중국 업체들도 맹추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에 9,430만 대에 달했다. 그렇네요. 2018년도에 9,430만 대에 달했던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2019년도에 9천만 대, 그리고 2010년도에는 7,770만 대로 13.8%나 줄어섰네요. 지난해에는 8,071만 대로 전년 대비 3.8%가량 시장이 커졌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0만 대가량 적네요. 이야. 반면에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늘었다. 2018년 전 세계에서 163만 대 팔렸던 전기차가 2019년도에는 178만 대 팔렸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22만 대, 그리고 작년에 472만 대가 새 주인을 찾았다. 특히 지난해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5.8%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컸다. 2021년에만 272만 대 가량 팔리면서 전년 대비 157.8% 성장했고요. 전 세계에서 빛을 본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팔린 셈이다 라고 합니다. 472만 대, 2021년도에 총 472만 대 중에 272만 대가 중국에서 팔린 거네요. 올해 전기차 시장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 조사 업체 EV 볼륨에 따르면 올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44만 대로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고요. 에너지 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올해 플러그인 자동차 시장 규모가 1,050만 대 수준으로 순수 전기차 비중은 80%인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도 S&E 리서치, PwC 등 시장조사 업체들은 올해 전기차 시장 규모가 800만 대에서 900만 대 수준으로 사상 첫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BNEF는 3년 안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2천만 대를 넘어서고 비중도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과 같은 전기차 대중화는 테슬라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 문턱을 넘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18년도에 24만 5천 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년에는 49만 9,555대, 그리고 작년에 이제 93만 대, 그렇죠.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해 연간 100만 대 시절을 열었다. 올해가 아마 140만 대고 내년이 한 200만 대로 제가 예상을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내려오고 있다. 2019년 이후
20% 이상을 지켜온 테슬라의 점유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19.5%로 하락했다. 올 1분기에도 31만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여전히 1위지만 시장 점유율은 21.6%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에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뛰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 중인 상하이 자동차는 2019년도에 5.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에는 10.6, 21년도에는 13%로 매년 크게 올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전기차의 업체들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서 경쟁력이 높고 중국 시장의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테슬라 주객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차 그룹입니다. 지난해 eGMP 플랫폼 기반 전용 전기차 3종을 출시한 데 이어서 2030년까지 전기차 31종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두 번째는 폭스바겐은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출시하고 2035년까지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 GM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30종의 전기차를 선보이는데 포드, GM, 머세디스 벤츠랑 BMW 등도 테슬라를 뒤쫓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쭉 돼 있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지금껏 보지 못한 신차들이 줄줄이 출시되는데 현대차는 첫 번째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를 그리고 기아의 경우 슈퍼카보다 빠른 전기차 EV6 GT를 각각 내놓는다. 아, 이게 그 사진인가요? 사진은 테슬라 사진이네. 그리고 내년 초에 대형 SUV 전기차인 아이오닉 7과 EV9이 출시될 예정이고 벤츠는 1회 충전 최대 660km 주행이 가능한 E클래스급 전기차 EQ1을 출시한다라고 뭐 쭉 돼 있습니다. 네, 테슬라 판매 실적에 대한 표도 아주 잘 만들어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테슬라가 31만 411대로 21.6%인데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업체입니다. 상위 자동차가 15만 4천대, 그리고 BYD가 14만 4천대, 폭스바겐 그룹이 9만 8,400대인데 5등이 현대차 그룹 8만 1,744대. 아무튼 지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또 조그맣게 표가 하나 더 나오죠. 일본 차는 도대체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1등이 중국, 두 번째 유럽, 1등이 중국이 271만 대, 유럽이 128만 대, 미국이 50만 5,988대, 그리고 한국이 10만 681대, 그리고 기타가 8만 대고 일본은 23,280대 밖에 안 팔렸네요. 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선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스를 봅시다 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뭐 유럽에서 3등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이 중요합니다.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보다 뉴스를 보면서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